우리 정치가 복원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정치의 문화를 바꾸는 실천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죠. 87년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한계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헌 논의 속에서 다양한 정부 형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제도, 정당체제 등 이 정치제도 전반의 개편과 맞물려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정책토론 개헌 시리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치제도와 정부 형태를 중심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통치구조는 무엇인지 우리 정치의 새로운 틀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환 교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인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네 분 교수님의 이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지 짧게 한 말씀씩 우선 듣고 시작할게요. 우리 김 교수님부터. 예. 개헌의 필요성은 보면은 우리가 87년 체제의 어떤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겪었던 1, 2년간의 어떤 정치적 경험으로 볼 때 국회와 대통령의 어떤 그 충돌 시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리고 더구나 2025년부터는 이제 관세 트럼프의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대통령 없이 그런 그 각오를 넘어야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어떤 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적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예,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헌법은 벌써 40년, 강산이 4번 바뀌는 세월 동안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떤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개헌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합의가 안 된다든지 혹은 개헌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아니면 난 못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이건 결국은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뭔가 물꼬를 터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지금 우리 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합의와 타협이 없이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반민주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혹시 대통령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대통령 제도에서 기인하는 결과인지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대통령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는 정부 형태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많이 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부 형태 변화에 그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개헌을 하는 필요성과 그 논의는 시작하기에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도. 예. 예, 저도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정부 형태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권력 균형, 그러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사법부 이런 권력 균형이 깨어져 있는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개헌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수십 년 됐습니다. 개헌 얘기를 정치권에서 꺼낸 적도 대통령이 꺼낸 적도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매번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개헌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 정치 집단 간의 이해관계.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같은 정치 집단 내에서도 예컨대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기 초에는 개헌 안 하자 이러다가 임기 말에 돼서 이제 물러날 때 되면 개헌하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정치적인 세력들 간에 있어서의 합의가 어렵다. 합의가 안 된다. 이 합의가 어렵다는 건 단순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뭐 중간점을 찾아서 일부라도 합의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진영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상호 불신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로는 이게 한 40년 쌓이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도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가지고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 국회 개헌특위 당시 한번 이게 분출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이거 하자 저쪽에서는 저거 하자 그건 절대로 못한다 이런 갈등들이 꽤나 많았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 생각이죠? 어떻습니까? 네, 장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뭐 설명을 다시 하면은 그 헌법을 일거에 개정하기에는 쟁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은 지방 분권이라든가 사법개혁이라든가 기본권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연결된 어떤 극렬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헌법 개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유들하고 더불어서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공감대가 없는 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았을 때 찬성률이 국민들한테서는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한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방안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 전략적으로 개헌을 할까, 원포인트를 할까, 뭐 기본권 강화를 할까 이런 것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정치 행위자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헌법 이슈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합의가 모아져야 되고 또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절차 면에서도 그런데 각자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헌법을 전체를 뭐 뜯어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다면은 원 포인트 그야말로 합의를 몰아가는 하나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합의를 모아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왜 안 되어 왔는가 논의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내야 되겠는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 얘기는 우리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전반부에서는 좀 당위론적으로 오늘 이제 개헌 논의 두 번째 시간은 권력구조 정부 형태 중심이니까요. 네 분 다 필요하다고 하신 거는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의회와의 관계 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누가 좀 발제 삼아 얘기해 주실 분. 우리 이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정부 형태 그 자체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 균형, 소위 말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회와 대통령 간에도 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특히나 권력 교착 상태가 발생할 때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가 이제 입법 권력을 놓고 서로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사법부가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론 헌법 안에도 그와 같은 권력 균형이 깨어져 있는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그런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권력 균형이 미묘한 권력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정치적인 행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민주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은 전부 거부권 행사하고 네. 거기에 사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네. 그 기간이 오래되다가 뭐 급기야 개헌까지 오고 막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는 헌법적으로는 오히려 허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만 자꾸 비추는 거죠.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정치적 공격을 가게 되고 또 거꾸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국회의 그 입법 독주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여대 야소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타 정치 세력에 대한 관용이나 배려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 현재 그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왜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이 너무 그 대통령이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만일 이제 그 운영의 면으로서 살려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선처를 기대해 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국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나 그다음에 법률안 제출권을 다 동시에 인정하는 이런 나라도 매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것은 다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 2024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제도 자체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자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의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입법권도 그러면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서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걸 입법 폭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왜 이렇게까지 정치가 분열되고 통합이 못 되는가 한 가지 점이라도 이런 것들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제다 보니까 한 기간 내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고 연속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일정한 시기 내에 모든 걸 이제 빨리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합의나 토론이나 뭐 공론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대통령 제도 자체의 변화보다는 대통령제를 뭐 5년 아니면은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데 제왕이라고 하는 건 임금을 말하잖아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전부 통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제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 1인의 이게 권한의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제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라든가 다른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네, 예. 일단 제왕적 대통령이 뭐냐에 대해서부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삼권 분립을 전제로 해서 삼권의 하나인 정부, 행정부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제왕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견제 균형도 제대로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이 정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회에도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대 야소일 경우는 뭐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니까 이때는 국회를 사실상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사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삼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삼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이게 제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이 대법관 증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 대법관 만들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전부 다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 이 여당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관여를 대폭 축소하는 것,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영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승자 독식 얘기 계속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완충 장치들이 꽤 있습니다. 연방제도도 그렇고 연방 대법원의 역할도 그렇고 또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것도 아닌 그런 정치 문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는 다 없고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들이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보완적으로 저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대 야소일 때는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게 돼 있고요. 예. 여소야대일 때는 오히려 저는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왜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게 되느냐 하는 원인 중에는 저는 두 가지 배경을 좀 꼽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당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국 공천권의 문제죠. 그렇죠. 정당의 지도부나 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낙점하는 이런 정당 구조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제도적인 권한을 넘어서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왕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행정부를 보면은 저는 조금 옛날부터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은 소위 대통령 비서실 통치. 그러니까 헌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각이 있는데 그 내각을 오히려 통제하고 지침을 내리는 비서실 정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운영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여대 야소가 되면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여소 야대가 됐을 때 지금의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해서 파면시켰듯이 국회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그건 헌법에 내정되어 있는 게 우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하면은 예. 대통령의 권한이 바로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권력 균형이 저는 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데 이걸 사법부가 컨트롤 해줬으면 좋은데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장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 9명 중 3명을 임명하죠. 그다음에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제청으로 임명을 추천해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냐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당이 대통령하고 같은 당일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거기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8명을 대통령 영향하에 두게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하면서 대법관은 또 대법원장의 어떤 제청을 받아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법원 또 이제 대통령 영향하에 있게 되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영향하에 있게 되고, 행정부도 뭐 당연히 국무총리 임명하니까 대통령 영향하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권 분립이 말만 있지 무색하게 되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고, 1988년도에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계속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그 후로 여소야대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들은 이참에 털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의 권한이 뭐 너무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제왕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다른 부분에도 그럼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의원 내각제 대처 시절에도 대처가 다수당의 등을 얻고 정부와 의회가 밀접하면서 굉장히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제왕적 뭐 수상이다 이런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권력이 1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제왕이라면 탄핵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왕은 아닙니다만 네. 제왕 버금갈 정도로 권한이 많다. 그래서 분산. 자, 그러면 이제 몇 분이 그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앞으로의 그런 뭐 의원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뭐 의원 집정부제 등등 정부 형태도 있지만 그때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어쨌든 지금 5년 단임제 현행 그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분께서는 그러면 일단 좀 당위론적으로 선호하는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는 어떤 겁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저는 그 2014년도에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에 그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처안을 마련을 해서 제출할 때 제가 거기에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출한 안이 그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이원 집정부제 또는 이원 정부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과거에 헌법학자들 간의 그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원 정부제가 독재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다. 그런 논쟁 때문에 그 말이 좀 뭐가 레테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좀 실질적으로 헌법에 구현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제이니까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되 의원 내각제적인 어떤 요소를 실질적으로 좀 구현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누는 그런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는 거, 아니면 총리를 아예 지명하도록 하는 거, 어떤 제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국무총리 같은 것은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하거나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본질적인 징표는 대통령은 직선하고 국무총리나 정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불신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불신임권.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서 대통령은 이제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는 해산권도 주고. 그런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제도적 방안이 좀 있었더라면 지난 어떤 그 탄핵 사태 같은 것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네, 대통령제인데 내각 불신임권을 의회에 주고 반대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갖는다. 네. 분권형 대통령제. 장 교수님의 선호하는 제도는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승자 독식의 어떤 제어 장치가 없다. 미국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금방 작동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뭐 대통령제보다는 분권형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은 정치학자들 중에서는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싫어해요. 싫어하죠. 국민들이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옛날 실패한 제도 이런 것보다도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큰데 이쪽에도 더 많은 권한을 갖다 주는 건 찬성 못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이런 향수 같은 게 남아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결국
이게 오래 갈지 아니면 뭐 한 10년, 20년에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타협 네. 이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권형이라고 하는 건 김대한 교수랑 방식이 비슷합니까? 지금 그거는 열어놓고 토의해봐야 된다. 지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총리를 말하자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이건 분권이 안 되죠. 분권은 결국 총리가 우리가 흔히 책임 총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독자적인 위치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대통령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 차후에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총리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건 좀 열어놓고 토의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선출할 거냐 아니면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거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정치적인 관점의 차이들 이해득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가능한 타협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총리의 권한을 실제로 하는 것, 그리고 독자적인 것으로. 독자적인 것으로. 자, 우리 신 교수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갖고, 그러니까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의회는 내각만 불신임할 수 있고 그런 관계에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큰 그런 제도이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제4공화국 헌법에도 있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헌법을 프랑스형 대통령제라고 평가하는 헌법학자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제6공화국 헌법에서 빠졌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 현실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형태는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다른 나라들이 현재 이원 정부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건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건 제도가 처음부터 계속 그 제도가 아니었어요. 다 변화했었던 거죠. 프랑스에서 의원 내각제에서 이원 정부제로 바뀐 거는 사공화국에서 24번이나 내각이 불신임을 댔어요. 그 제도가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에 다수당이 출연을 하면서 계속 내각 불신임을 한 거죠. 그래서 좀 강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어떤 중심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타협적으로 만들었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때 이원 정부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동일하게 내각이 20몇 번 해산이 되면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개선을 한 게 합리화된 의원 내각제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합의가 있었고 지금 이원 정부제에서 이제 보통 프랑스를 말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이원 정부제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잘 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가 돼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원 정부제가 성공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뭐 의회 해산권도 있고 긴급조치권도 있고 다 있지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존재로 그래서 의원 내각제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원 정부제로 가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가, 환경이 있는가, 국민 수용도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낮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대통령제가 개선을 해서 성공시키는 거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제를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그중에 반절은 독재였고 이제 87년에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친다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분권형이 아닌 4년 중임 순수 대통령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많은 것들은 빼야죠. 다 가지고 있지를 말아야 되고 저는 대표적으로 뭐 계엄 선포권에서 사전적인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한다던가 감사원은 행정부에서 빼서 이제 뭐 국회에 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만 보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우리 김 교수님이나 장 교수님의 분권형 대통령제도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는 또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5년 단임의 출발점은 장기 집권과 독재화. 그걸 막자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4년 중임했더니 삼성 개헌하고 삼성 개헌하고 와서 이제 아예 영구 집권으로 가고 이승만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다. 이거 안 되겠다. 한 번으로 끝내자. 이런 것이었는데 뭐 지금이야 그때하고는 다르겠지만 일단 5년 단임에 비해서 4년 중임으로 해서 임기가 사실상 늘어날 수 있게 되면 그건 권력이 그만큼 커지는 꼴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추가 있어야지 그냥 다른 거 놔두고 임기만 변경하는 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저는 신옥주 교수님과 같은 비슷하세요. 생각인데요. 예, 저는 4년 1회 중임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국회 뭐 해산권이라든지 또는 내각 불신임은 그야말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또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국회가 국무총리를 예를 들면 지명한다거나 또는 추천한다거나 하는데 그거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부를 구성하는 그 일부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보태주지 않고 상대 쪽인 국회가 반쪽짜리 국회잖아요.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쪽인데 한쪽에서 가진 민주적 정당성이 반인데 이것을 국무총리를 지명한다거나 네, 네. 또는 추천한다거나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갉아먹는 거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다. 이현집행부제를 이제 프랑스식의 그거하고는 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또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있다 그러면은 중임제로 예, 4년 예. 1회 중임제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마지막- 이제 잠깐만요. 두 분은 4년 중임의 순수 대통령제 다만 그 몇 가지 권한은 축소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이시고 요 두 분께서는 분권형으로 사실상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가미한 그런 어떤 제도. 물론 거기서 4년 중임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교수님이 이 의회 해상권을 부여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으니까 좀 논쟁을 해보시죠. 김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신옥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87년 헌법 이후에 계속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 개정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을 분권하거나 뭐 견제시키는 방향이거든요. 예. 그 방향으로 쭉 계속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인식은 아마 국민들에게 지금 많이 안착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년 1회 정확하게는 4년 1회 연임제가 맞습니다. 예, 예. 4년 1회 연임제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8년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저항이 8년을 하는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제도로 만들려고 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7년 단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이거에 너무 권력이 비대하고 하니까 이거를 5년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측면에서 5년으로 줄인 것이라 이것을 8년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이게 1회 중임을 연임을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4년으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8년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란 있겠죠,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저항감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된다면, 그런데 계속 연임 3선 4선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만 있다면 4년 1회 중임이
연임이 뭐 좋다고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과연 그게 지금 뭐 현재 지금 현실을 보면은 현재 여당이 이제 대통령 5년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음이 제도를 개선해서 8년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현재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13년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과연 그런 것을 이 시점에서 야당에서도 동의를 할 것이냐, 국민들이 인정을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현실적으로 봅니다. 네. 4년 중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의회 해산권 비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이게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 학자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어느 제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어떤 기본 사고에 기반해서 이제 정립을 한 것이어서 뭐 이원 정부제가 좋다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부 형태라든가 이 제도들이 그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화와 역사 기반이 우리에게는 없고 또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체감할 수는 없고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 사실인가 약간의 의무심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4년을 한 번 더해서 4년 연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8년. 그래서 총 8년을 한다는 것이 꼭 다 8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해야 또 잘해야 뽑히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하고 싶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말에 나타나는 뭐 어떤 권력 누수 현상이라든가 대통령의 그 같은 정권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좋은 정책의 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번보다는 연임을 해서 좀 기회를 주는 것이고 뭐 아까 4년에 5년에 8년을 더하면 13년 아니냐. 근데 이거는 좀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당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게 기본 전제죠. 그렇죠. 그런 전제를 하고 또 다시 좋은 정책으로 당선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닐까. 4년 2번 할 때의 장점, 4년 2번 할 때의 문제점.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근데 4년 또 4년을 하게 될 경우에 첫 임기 4년 동안에 그럼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왜 단임을 했겠냐 하면은 오로지 이제 그 재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집중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였는데 이제 앞에 첫 4년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요즘 이게 국회를 보면 그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4년을 어떻게 할 건가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 하에서. 그러니까 그 첫 4년을 우려하는 시각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아까 그 문권영 대통령 이제 의회 해산권 주면 문제가 있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나 혹은 이원 정부제에서는 뭐 의회 해산권 당연히 인정되고 그게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는 않거든. 지금 현행 헌법, 우리나라 헌법을 전제로 하면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국회 해산이라는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국회 해산하고 말하자면 총선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제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선거를 했을 때 의석 분포나 당선된 사람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고 나면 국회에서는 함부로 못합니다.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선거제도 내지는 정당제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선거제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짜느냐, 정당제도, 특히 이제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따른 변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선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양당에 유리하게 할 거냐, 아니면 다당에 유리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분권형 대통령제와 순수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뭐 이런 내용도 들려드렸고 바로 이어서 장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면 국회 구성을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 이 정부 형태랑 다 맞물리는 거니까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극단적 양극화 정치를 좀 예. 깨버릴 수 있는 예. 다당제를 막 강제로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강제로 뭐 만들기 강제는 아니고 아무튼 예. 다당제가 더 좀 쉽게 더 오게 유리하게, 하는 예. 그런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생각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뭐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합의가 없이 무조건 다 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정책이나 법을 밀어붙이니까 반민주적이다 이런 것들은 다수당의 국회를 점하게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합의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내가 불신임을 하고 의를 해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를 하려면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당이 거대 야당이 혹은 여당이 되면 합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 단독 과반이 만들어지는 되니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협의가 가능하고 정말로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실현되게 국회에서도 하려면 그러려면은 이제 다양한 정당들이 진출을 네.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비례의원 의석 배분의 5%의 투표율을 얻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제 위헌이라고 한 것은 되게 발전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더 적은 득표라도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저지 조항은 비례대표제를 실행하는 나라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비례대표제가 원칙이 아닌 나라에서 더 진출을 어렵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맞지 않는 제도죠. 다른 분들은 선거제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미스매치입니다. 오히려 안 맞는다. 안 맞는 거죠. 위헌내각제라면 다당제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양당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안정된 전국을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고 다만 견제와 책선 밸런스가 유지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네. 대통령제면서 예컨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다당제로 간다는 것은 그건 전국에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뭐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일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흔히 그런 게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수당들이 정책적 어떤 그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 탄생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당제가 당연히 자리 잡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 개선 방안에도 저는 결선 투표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흔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없이 우리가 겪었던 정치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충분히 저는 그것을 뭐 가소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선 투표제를 하면 다당제하고도 적용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특히 지방의 인구가 줄면서 지방의 국회의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 또 동시에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 같은 걸 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쥔 이런 어떤 현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도 양원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방 그 대표성을 좀 강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을 상원격에다가 부여하는 양원제. 그 점은 네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재미있게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교수가 되고 최초의 제주도에서 교편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가서 이제 보니까 서울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가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제주도에서 보면 서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있는 교수님들이 왜 양원제를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지방 소외가 굉장히 심한데 독일의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지방 방송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어디가 중앙 방송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방송이 프랑크푸르트, 괴팅겐 다 이렇게 방송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방 소외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점에서 어떤 박탈감 같은 게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첩되면서 양원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원제가 뭐 이게 이제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 수를 그러면 300명에서 더 늘려야 되는 문제, 비용의 문제,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 공화국 때 했었던 그 경험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떻게 실현될지가 좀 불안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원제 문제로 해결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건 충분히 대통령제, 단원제 하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지방의 자치를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인 것이지 그 국회의 어떤 그런 형태하고는 알겠습니다. 필연적인 관계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 두 분은.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지역 대표형 상원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연방제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필요하다. 연방제가 되면 주의 권한들이 있고 주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이 후견적 지방자치라고 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너무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역 소멸의 기타 중요한 문제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결국 중앙의 권한이 큰데 이 중앙의 의사결정의 양원제를 통해서 이 지역 대표형 상원이 직접 관여했을 때 좀 더 정책 형성에 대한 뭐 참여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연방제를 안 하면서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고 있는데 나름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이거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처음에 구성할 때 상원을 잘못 구성한다. 뭐 하원하고 거의 비슷하다. 내지는 이 지역 대표라고 말만 했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것도 권한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이런 섬세한 부분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잘 짜놓지 않으면 네. 또 한 번 실패할 수 있다. 그 점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적절한 권한만 찾을 수 있다면 설치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적절한 권한, 적절한 선출 방식. 방식. 이 교수님. 지역 소외 문제를 양원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저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양원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네. 지금도 단원제 하에서 입법 교착이 발생하면은 네.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안정이 안 되는데 양원제로 가면은 그게 더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이 지금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당 시스템이 한국은 중앙당이 사실상 모든 공천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상황에서 맞아요. 정당 내 민주화가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상원이나 하원이나 똑같은 당이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상원과 하원을 구분하는 거는 대표하는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중앙당 중심의 이런 상황에서 네.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국회의원 수만 늘어나거나 또는 정치 교착이 생기면은 입법 지연이 생기거나, 그거는 지금의 대통령의 특히나 한국의 이 조그만 단위에서의 특히나 이제 이북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의 전국 안정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보태면은 근데 현재 국회가 300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2, 3명의 국회의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이익을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 대표로 뭐 상원이나 혹은 참여위원이 만들어지면은 예컨대 서울의 대표나 뭐 제주도의 대표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양원제를 함으로써 그 어떤 지방 소외가 획기적이고 완결적으로 바뀐다기보다는 그게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은 어떤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양당제가 확립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다수당 중심으로 국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국회 자체가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수당이 그걸 움직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독점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면은 그걸 완화시킬 수가 알겠어요. 있겠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1948년도인가 그때 국회가 만들어질 때 그때 300명 의석이었는데 그때 남한에서 200명만 뽑았어요. 100명은 비워놨죠. 네. 그게 누구냐면 그건 북한 지분이었던 거예요.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잠시 가더니 마지막에 세종시에서 한 명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딱 300으로 채워버렸거든요. 저는 그와 동시에 국민들 머릿속에서도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이 상당 부분 지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원제를 채택함으로써 북한 불시의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대비 가능성도 그것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오늘 좌석 배치를 좀 바꿀 걸 그랬어요. 우리 이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이 거의 같은 생각이고 김 교수님, 장 교수님 비슷하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권력 구조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3,6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월 5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이 변화된 시대 정신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권력구조 연관어를 살펴보면 국민, 구조, 정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4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중앙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흘러온 개헌 논의를 시, 군, 구 기초단위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이분법적 진영 논리는 갈등과 반목만 조장할 뿐이라며 복수의 정당이 함께 권력을 창출하고 정부를 구성해 국정 운영을 같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제도를 다양성과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구조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까지 부여되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게 아닌 4년 중임 정도의 순수 대통령제, 그 의견 차이도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고 양원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다르시고 다당제냐 양당제냐에 대해서도 조금 견해가 다르시고 이런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론으로 가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우원식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정당들 간에는 아직 논의 시작도 안 했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국회의장께서 욕심을 많이 내셨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고 근데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쩌면 더 큰 국가 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걸 같이 섞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두 개가 다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6.3 지방선거의 그 핵심 이슈는 몰락되고 네. 오히려 개헌 이슈로 해서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 어렵지 않나.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일단 개헌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 당위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 이게 문제인데 아까 이제 논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있고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견해 차이들도 있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그래도 있지만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견이 많거든요. 이렇다면 이걸 한꺼번에 2017년이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도 그랬었는데 한꺼번에 이걸로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자. 1차적으로 꼭 원포인트 개헌 아니더라도 요 부분은 우리가 합의했다. 그러면 요거 먼저 하고 그래서 뭐 한 5개, 10개 조항 개헌하고 그 다음에 더 논의를 해가지고 더 좁혀가고 네, 네. 이런 것이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시작하고 예. 다만 합의되는 데까지만 한다. 예. 그러면 지방선거 때도 할 수 있다. 그거는 진행 과정을 봐야죠. 물론. 네. 다른 분들이. 저는 지방선거에 개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짧고 지금 이슈가 개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지만 현재 당장 우리가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현안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개헌을 같이 얹으면 이런 중요한 현안들의 해결이 좀 네. 뒤로 쳐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없어지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할 때 우리가 왜 중요한 사안부터 할 수가 없는지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게 굉장히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김에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또 40년 동안이나 못했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고칠 게 많다 이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최소한의 부분으로 추려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정부 형태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 뭐 대통령의 뭐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감사원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중에서는 지금 AI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AI를 이제 원칙적으로 선행을 한다든가 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넣는다든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과 논의를 시작하면 아마 이 정부 마지막쯤에는 개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점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개헌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같은 거로 볼 때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회 의석 분포도 개헌을 하기에 지금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해당 조항이 헌법 불합치되어 있어 고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장 개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정치 상황이 매우 극단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력의 분산과 또 협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련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또는 뭐 여기 보면은 우리 우원식 의장님께서 뭐 순차적으로 개정된 헌법을 적용시기는 유연하게 열어놓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연한 저는 대응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개헌 논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뭐 당장 6월은 아닐지라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논의를 공식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은 네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과제 제1호가 개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꼭 국회 혼자서 할 거냐 아니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할 거냐까지도 열어놓고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근데 아무튼 그 주체는 일단 국회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맞죠? 예.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이해관계나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를 보면 어느 한 정당이라도 좀 개헌에 목매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그죠? 보이는 거는 뭐 현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막 주장하는 때가 있잖아요. 뭐 선거 때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또 없어졌다가 또 말기쯤이면은 또 이제 개헌을 한번 해볼까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평가가 났기 때문에 정말 개헌이 필요하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못하지만 이 정부 안에서 하려고 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안,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는 국회가 주가 되겠지만 대국민의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예. 지금 이렇게 그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어느 다수당이 밀어붙인다는 거는 그거는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몰아붙이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거든요. 합의 없는 개헌은 상상이 어렵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회가 그동안 계속 국회의장이 이렇게 주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거죠. 정치와 좀 어느 정도 전련되어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을 통해서 그쪽에서 논의를 해야 이게 뭔가 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게 되는데 정치인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자신의 그걸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는 것을 틀을 바꾼다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승복이 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그럼 그 정치인이 아닌 그런 게 그동안 국회가 만들었던 개헌 자문위원회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국회의장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의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둔 거죠.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별도의 법률을 예를 들어 법률을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법률을 거기에 만들어서 구성을 정치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가 한번 시험했던 시민의회와 같은 그런 방식을 그럴 수도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을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 네. 다만 개헌 논의는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죠. 음. 그런 의미에서 지난 그 우원식 국회의장 때 지난 작년에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초안이 마련되어서 보고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도 안 되고 예. 논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굉장한 낭비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것들이 빨리 공개되어서 또 다차원적으로 정치인들은 정치에 몰두하더라도 또 헌법 개정 논의는 또 지속적으로 여유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의회 같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직접적으로 헌법이 있는 조직은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그것이 이제 다양한 어떤 계층의 의견들이 좀 취합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많은 담론들이 일어나서 좋은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런 것들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우원식 의장께서 작년 상반기에 쭉 진행하던 것이 대선을 계기로 해서 스톱되고 그리고 거기서 공식적인 해체도 없었어요. 그러고선 그냥 스톱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공론화되느냐. 공론화. 이게 필요하고 지금 시민의회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전 원전 탈원전 할 때 했었던 공론조사. 그런 걸 통해서 몇 개의 핵심 쟁점을 한번 다뤄보는 네. 이런 것이 오히려 가능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회 헌법 개헌 특위라든지 국회의장 개헌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구성도 안 되거나 올 스톱되어 있는 거는 사실 비정상이니까 그건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 지난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또 공론조사 방식을 좀 채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비슷한 방식의 국회가 주도해서 그런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론조사 같은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민의회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든지 어쨌든 이제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뭐 이 정도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 이인호 교수님부터 짧게 한 30초, 1분 이내로. 네. 예. 먼저 현재의 국회 운영이 그러니까 수기의회주의, 수기민주주의의 그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이 복원되지 않는 이상 저는 헌법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문화가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또 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신옥주 교수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헌 논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회 방송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의의가 있고 이거가 제가 가지고 있다는 한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국회 방송이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 고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분의 의견들이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모아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국민들과의 이 면을 좀 넓히고 예. 이 문제가 좀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 예. 그런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 연속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개헌의 필요성은 많이들 이제 공감하고 부정하지 않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서 딱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먼저 아까 뭐 제왕적 대통령 같은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을 막론하고 개발 독재 유산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어떤 청와대 그 대통령실 이쪽 중심의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그렇죠. 극복하는 이런 계기로서 개헌 논의를 네. 어떤 결론 정해놓고가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 김재열 교수님. 예. 그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법철학자이고 헌법학자인 제펠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학습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지난 헌정의 경험으로부터 헌법 개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권력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적인 박탈감도 치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다면 뭐 이제는 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Before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성경이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뭐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개헌 논의의 본격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뭐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 정해놓지 말고 대신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촉발시켜 보자. 이런데 정당들이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